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매입세 제목 보시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현업에서 일을 하면 업체 사장님들이 전화를 와가지고 뭘 사려고 하는데 이게 세금 공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세금 공제가 됩니까? 그 얘기가 대부분 다 이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거거든. 자, 우리 첫 시간에 부가가치세 부분 전단기 세액공제법 그리고 소비용 부가세 제도에 입각해 있다. 즉 중간재 자본재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면은 매입세 공제가 다 된다고. 다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불공제 대상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열거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현업에서는 불공 이렇게 얘기하고 매입세 불공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 불공제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밑에 보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된 경우. 다음 페이지에 세금계산서 미수치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 세금계산서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세금계산서는 예전에도 언급드렸지만 공급하는 자가 2장을 작성을 해서 공급받는 자랑 1장씩 나눠 갖는다고. 그럼 요걸 증빙으로 공급하는 자는 매출세액을 내고 공급받는 자는 그걸 증빙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럼 매출세액을 내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이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 폭발한다고. 너무 많아서 양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를 작성을 해서 그 표를 제출하는데 그 표의 이름이 합계표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표현하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걸 작성을 한다고. 작성을 해서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고. 그럼 세금계산서는 자체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어요. 법적 증빙 보관 의무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5년 보관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국세청에서는 매출세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거지. 근데 그걸 제대로 작성을 안 했대. 혹은 잘못 작성이 됐대. 그런 경우에 반대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되겠죠. 요걸 증빙으로 이 사람은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요걸 작성 안 하거나 부실 작성했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또 하나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대. 공급받은 자가. 혹은 발급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래. 어떤 게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가 아닙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다고. 필요적 기재사항. 아무튼 세금계산서 제대로 작성이 안 됐으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있다.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은 뭔데?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공급하는 자, 물건 파는 사람 있죠.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성명,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돼. 성명, 명칭까지는 필요 없다고. 됐죠? 필요적 기재사항. 무조건 작성이 돼야 돼. 작성이 안 되면 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효력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얼마인지 그건 당연히 기재돼야 되겠죠. 물건값이니까. 그리고 작성 연월이라는 게 있어요. 작성 연월. 언제 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지 그것도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됐죠? 어디를 봐도 도장, 서명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 안 찍겠다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화면이 조금 깨지네요. 잠깐만요. 이제 이어서 합니다.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요건 한번 실사례 제가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제 예전에 거래처 사장 기억나시죠? 그죠? 디자인하는 업체 사장이 됐죠. 그죠? 그래서 키보드를 300만 원짜리 사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되는데 그쪽이 거래 상대방이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 정도 빼준다 해가지고 어찌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전화 왔었다고. 그때 그 키보드가 왜 필요한데? 키보드 전자 오르간이랬죠. 그죠?
그거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요거는 매입세 공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 개별 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했죠. 이걸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금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개별 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승용차는 법인세법에 업무용 승용차 규정을 또 적용을 받죠. 그때 개별 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승용차의 범위는 정원 8인 이하의 승용 자동차, 다만 배기량 2000cc 이내인 것으로서 길이 3.6, 폭 1.6 이내인 것은 제외. 그런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차라고 표현하고, 경차는 제외. 방향 잡읍시다. 경차는 제외라는 얘기는 비용용 소형 승용차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매입세 공제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머지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앞에서 우리 간주 공급할 때 제 기억에는 동영상 강의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비영업용은 어떤 얘기냐? 영업용이 아닌 걸 얘기한다. 그러면 영업용은 뭐냐? 회사의 영업팀에서 타고 다니는 차량 그 얘기가 아니다. 택시 회사의 영업용은 택시, 렌터카 회사의 렌터카, 장의 차량, 그리고 캡스나 세콤의 출동 차량, 그죠? 이런 게 영업용이다. 이런 게 아니면 전부 다 비영업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차량은 전부 다 비영업용, 엔드 에어컨으로 이면서 소형 승용차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즉 버스, 덤프, 트레라 이런 거는 소형 승용차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또 8인 이하의 승용 자동차니까 카니발이 애매하다. 7인승이 있고 9인승이 있다. 7인승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아. 9인승은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아. 7인승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9인승은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된다. 요번에 현대자동차에서 펠리쉐이드인가 하는 차가 나온다 하더라. 그 차도 9인승이 나온다 하더라. 그럼 9인승은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된다. 그런데 경차는 제외. 우리나라에 경차 캐스퍼도 있고 레이도 있고 이런 건 제외니까 매입세 공제가 된다. 근데 캐스퍼의 전기차가 나오는데 캐스퍼의 전기차는 경차가 아니라 소형차라더라. 그러니까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 되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이니까 물건 차 살 때 부가세 공제 안 되고 리스나 렌트 할 때도 부가세 공제 안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리스나 렌트 업체는 면세사업자니까 계산서 발급해 주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개념이 없지 않나요? 리스나 렌트 계약을 맺고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비용용 소형승용차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유지는 뭔데? 기름값 그리고 수리할 때 이럴 때 관련되는 거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꼭 차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해당 사항이 되죠. 오토바이 125cc 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125cc 라고 부르는 차량들을 보면 대부분 다 124.1cc, 124.9cc 이렇다. 요 기준 때문에. 또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도 등장했잖아요. 이런 것도 전격 전량인가 그게 몇 킬로와트 이내인가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있겠죠. 접대비라는 용어가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했죠. 아무튼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 그죠? 이것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노트북을 사왔어. 노트북을 왜 사왔는데 거래처 사장 갖다 주려고. 그럼 한번 보세요. 노트북을 처음에 사올 때는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사와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대요. 그래놓고 노트북을 거래처 사장을 갖다 줘버리면 애초 처음부터 노트북을 거래처 사장을 주려고 사왔으면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을 건데 회사에서 쓸 것처럼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거래처 사장을 갖다 주니까 그 시점에 애초에 공제받으면 안 되는 매입세 받은 걸 추징하겠다. 어떤 식으로 추징할 건데 매입세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 엎어서 추징하겠다. 매출세액이 없는다는 얘기는 매출세액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네.
매출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데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진 걸로 간주하자. 간주 공급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 그때 그걸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사오는 물건들은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그리고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는 토지 취득원가 및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이에요.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내가 저기 있는 땅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한데 저 땅에 뭐 할 거냐면 내가 건물지에 올라가서 뭐 장사를 해보고 싶은데 이미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저기는 땅 값어치밖에 없어요. 건물은 값어치 없다고. 그렇다고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내한테 넘기자 하니 뭐 과세 문제가 조금 얽혀 있는 게 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토지만 사용하려고 취득했거든요. 이걸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혹은 건물 신축 목적으로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무튼 간에 내가 토지만 쓰려고 그걸 사왔다. 얼마에? 한 10억에 사왔다. 보자. 10억에. 그럼 10억에 건물이랑 토지를 사오면 전부 다 토지값이에요. 건물값은 없어요. 전부 다 토지값이라고. 됐죠? 됐죠? 그래놓고 이제 건물을 철거합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 그래도 제가 명색이 사장인데 곡괭이질 할 수는 없죠. 철거업체를 통한다고. 철거업체를 통하면 철거업체에서 저한테 철거 비용에 대해서 세액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라고. 그 철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토지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럼 철거 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되고 철거 비용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해주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건 토지원가에 가산됩니다. 토지원가에.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안 되겠나 싶어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돼 있죠. 그죠?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적법한 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고 돼 있다고. 그러면 20일 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면 적법하게 한 거지. 그럼 이 사이 기간 동안에 물건 사온 거, 사업자 등록증도 아직 안 나왔고 사업자 등록 번호도 없는데 물건 산 거 이거 매입세 공제가 되냐 이거야. 안 된다고.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20일 내에 하면 된다 해놓고 요 사이 기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20일 내에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로 과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 규정을 훨씬 더 폭을 넓혀놨어요. 그래서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일부터 20일 내에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기산일 1월 1일 혹은 7월 1일 것까지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조금 어렵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 형태로 법 개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보죠. 또 뭐 했지? 자, 여러분들 11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되어 있죠. 그죠? 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수증. 그럼 영수증이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시중에서 보는 그 간이영수증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정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기재되지 않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는 거, 이걸 영수증이라고 해요. 이런 영수증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막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전자화폐, 전자적 결제 수단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더라고. 이런 것들이 영수증이에요. 근데 이 영수증의 일종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것들은
발급을 할 때 사업자가 거기에 부가가치세랑 공급가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그걸 근거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됐죠? 다만 요건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는데 세액계산서 발급을 못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세액계산서를 발급을 못 해주는 사람이 발급을 했어. 모르고. 그러면 세액계산서 받은 사람은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아니, 안 된다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그런데 세액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사람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을 할 수가 있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을 했는데 부가세가 구분 기재돼 있대. 그럼 발급받은 사람은 그걸 토대로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말이 안 맞잖아. 형평성이 어긋나지. 그래서 세액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사람이 혹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을 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 기재했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근거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래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죠. 그죠? 됐죠? 자, 하나 더. 세액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 발급을 했다면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거래 상담원이 와가지고 나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달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그런 경우에는 발급을 해줘도 돼요. 해줘도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추후에 와서 세액에서 발급해달라면 발급해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사업자 본인 카드 이외의 전표 수취 시 공제 가능으로 돼 있죠. 그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구용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걸 사러 가야 돼. 이걸 사러 가야 되는데 다이소로 갔다고. 다이소로 갔는데 결제할 때 됐는데 법인카드를 안 갖고 왔네. 법인카드를 안 갖고 왔어. 법인카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일단 네 카드 있나? 네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돈으로 내가 정산해줄게. 그래서 직원 카드를 썼다고. 임직원 카드를. 그러면 직원 카드에 그 문구용품 산 거에 대한 부가세 법인 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사장 접대하러 왔어. 접대하러 갔는데 법인 카드를 안 갖고 왔대. 그래서 임직원 카드 긁었어. 거래처 사장 술사백이 되는데 접대비죠. 접대비를 임직원 카드를 썼대.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럼 보시죠. 자,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 그죠? 이것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대.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건데, 요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의제라는 말이 붙었네요. 그죠? 그럼 뭐로 본다? 뭐로 볼 건데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입세액이 아닌가 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입세액이 아닌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그럼 매입세액으로 보면 잘 건데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어떤 사람들인데 무배추, 양파, 감자 같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을 해. 구입을 해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서 과세되는 물건으로 재화 용역으로 공급을 한대. 제일 대표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인데 음식점업자.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사와서 제조 가공을 해가지고 과세되는 음식 용역으로 팔아.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와인 제조업자. 면세되는 포도 농산물을 사와서 과세되는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서 과세되는 와인으로 팔아.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가구 제조업자. 면세되는 인목을 사와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서 과세되는 가구로 판다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통조림 제조업자. 면세되는 농산물을 사와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서 과세되는 통조림을 팔았다고. 됐죠? 됐죠? 자, 음식점 업자 가지고 볼게요. 면세되는 무, 배추, 양파, 감자를 사와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서 과세되는 음식으로 판다고. 음식으로. 그때 과세되는 음식을 파니까 매출세액은 있겠죠. 부가세 신고할 때. 그런데 매입세액은 없는 거야. 면세물품을 사용하니까.
됐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어느 정도는 매입세액으로 정해서 그만큼을 공제를 해주겠다.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주겠다. 의제 매입세액 이렇게 표현해요. 됐죠? 그럼 얼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주면 되겠습니까? 물건값의 10%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놀부 계산이에요. 물건값에 딱 10% 해주는 게 아니라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109분의 9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이거 계산해보면 10% 채 안 됩니다. 그리고 109분의 9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큽니다. 그죠? 그런 걸 의제 매입세액이라더라. 그죠? 그 정도 얘기하시죠. 그 정도 얘기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대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